오늘은 성중독자의 파트너가 느낄 수 있는 9가지 성중독의 초기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독자의 파트너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파트너가, 저의 배우자가 그 정도의 이중성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성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성중독이나 성적인 문제 행동은 돌이켜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아주 작은 행동 패턴들이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자 컴퓨터에서 야동이 몇 개 나왔다, 이 정도로 상대를 성중독자 취급하시거나 비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또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성중독자는 외모의 특징이나 관상의 특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성중독은 외모로 구별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의 파트너가 먼저 느끼게 되는 9가지 행동 패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휴대폰을 과도하게 숨긴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이 완전히 개인 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다든지,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화면을 바로 끄거나 황급히 다른 화면으로 바꾸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너무 자주 바꾼다든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시간과 영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휴대폰을 지나치게 숨기는 행동을 시작한다면 숨기고 싶은 디지털 행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야근이나 출장이 잦아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와서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성중독 행동의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될 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니고 행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부터는 좀 더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디지털 흔적을 계속 지우거나 숨긴다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이 갑자기 매우 철저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기록을 계속 삭제하거나 메신저의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합니다. 비밀 채팅을 하는 흔적이 있고 VPN 같은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텔레그램 같은 앱의 사용 흔적이 많아집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된다면 이미 온라인 상에서 숨겨진 어떤 행동 패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패턴이 항상 흔적을 지우는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파트너가 방심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이 행동이 과도하게 흘러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포르노 영상 몇 개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수십 개의 영상을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파일을 계속해서 저장해 둔다거나 특정 콘텐츠를 강박적으로 모으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로그아웃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가 클라우드에 접속을 했다가 엄청난 양의 포르노를 발견하기도 하고, 좀 심각한 성중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찍은 몰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비라기보다는 강박적인 수집 행동에 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중독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성적 자극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 확보하고 저장하려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납니다. 익명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SNS 메시지, 익명 채팅, 랜덤 채팅 앱,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활동한 흔적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책임이 거의 없고 익명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자극을 찾기 매우 쉬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 앱이 깔려 있거나 숙박업소의 사용 흔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낯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성을 소비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대화 속에서 성적인 관심이나 농담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외모 중심이나 어떤 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대화가 아주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고 뇌가 성적인 자극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섹스의 패턴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은 파트너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에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성관계의 자극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처음에는 그 관계의 자극 포인트에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트너가 생각했을 때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그만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갑자기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섹스리스를 넘어서 섹스 오프 상태로 변환이 되는데, 이때 배우자나 파트너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섹스에 관심이 없어졌구나 하고 오히려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섹스의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정서적 교감이 아니고 자극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한 명의 파트너랑 오랜 기간 성적인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극도가 좀 낮아지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중독자들은 훨씬 빨리 지칩니다. 시각적인 자극, 육체적인 자극을 최대한 끌어올리거나 그 지점이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다른 자극으로 황급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자극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도파민을 채우고 또 다른 도파민을 채우고 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흥미가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그 성교 자체가 노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섹스 오프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성교의 목적이 자극이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자극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섹스나 어떤 콘텐츠였던 것이 더 강한 자극,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도파민 내성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섹스 이외의 다른 활동에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하는 데에도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찾는 특징이 있다면, 어쩌면 성중독자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파민 내성을 가진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이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이 늘어납니다. 요즘 세상이 다 이래. 나는 지루한 섹스가 싫어. 남자들은 원래 그래.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뇌가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호입니다. 공감 능력 또는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행동들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너라면 이 부분을 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영역이고 감으로 알아야 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파트너들이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상대가 나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내 입장에서 이해를 전혀 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 행동이 나한테 어떤 상처가 될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상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내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감의 방식은 다르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중독 행동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상대의 감정이나 관계의 맥락보다 자신의 자극이나 욕구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중독은 외모로 구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범생 이미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평범할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외모적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성중독을 이해할 때 사람의 이미지나 외모가 아니고 행동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중독은 단순한 성욕의 문제가 아니고 자극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패턴을 알아차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중독자의 배우자나 파트너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을 읽는다는 것은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짜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